네, 저희가 관련 내용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최청열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한 10분, 15분 뒤쯤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법률위 부위원장님께서 또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첫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공판 준비 기일 보통 얼마나 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판 준비 기일은 이제 쟁점이 많은 사안의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소 사실이 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안별로 쟁점이 포함된 경우에, 그러니까 이 중에 공소 사실 중에 뭐를 인정하고 뭘 인정하지 않고에 대한 정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검찰이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제출할 건지 입증 계획을 제출하고, 마찬가지로 피고인 측에서도 검찰의 입증 계획에 그 제출된 증거를 탄핵하기 위해서 어떤 입증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 관계를 정리하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기일이죠. 이게 공판기일에서 하게 되면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기일에서 이걸 정리한 이후에 그걸 토대로 해서 공판을 진행하는 그런 사전 준비 절차입니다. 그럼 공판 준비 기일에 어떤 걸리는 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가 걸릴까요? 보통 그건 이제 다르죠. 왜냐하면 쟁점별로 다른데 보통 그렇게 길질 않아요. 원래 한 2시간 이내로 진행이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뭐 증인신문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판 준비 기일 플러스 구속 취소 신문이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 신문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헌재에 그 심판을 좀 연기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신문기일이지만 사실은 영장실질도 신문기일이거든요. 영장실질 신문도 큰 사건의 경우는 6, 7시간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아마 글쎄요, 이 3시에 예정된 그 심판기일을 맞추느라고 거기에 맞추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측에서는 다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컨대 이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구속 취소 사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의 수사권조차부터 시작을 해서 공수처에 내란 쪽에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시작했고, 그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께서 그 안에 다소 이례적인 기재를 했고, 그 기재에 터져와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협조하는데 그것도 법적 근거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체포 실질 심사, 체포 적부 심사하고 영장 실질 심사 기간 동안에 법원에 기록이 가잖아요. 그 법원에 간 기록만큼은 그 구속 기간에서 빼는데, 수사 기간에 이 빼는 날짜 기산 방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수처에서는 4일을 전부 빼야 된다.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기록이 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대통령 측에서는 통합해 보니까 43시간이다. 그러니까 하루만 빼야 된다. 48시간 넘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형소법상에 보면 구속기일 산정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거든요. 그러면은 가는 날 영정 시간이면 초일을 산입을 해야 되고, 오는 날도 산입해야 되고, 영장 실질은 3일 걸렸는데 가는 날 빼고 오는 날 빼면 하루만 빼야 되는 거죠. 이런 아주 기계적인 적용을 한다 그러면 사실 하루 빼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25일 날 만료가 되느냐, 26일이냐, 27일이냐 여기에 관련된 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쟁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쟁점별로 신문기일에 대통령 측이 의견을 밝히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 구속 기한 그리고 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 관련 관할 논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말을 좀 할까요? 그동안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관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체의 오늘 이제 공판 준비 기일 때 나올 얘기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이따 이제 헌재에 나와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 비상계엄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야당의 이른바 무리한 여러 가지 행태들, 이제 국민의힘의 표현을 빈다면 뭐 탄핵농단, 농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입법농단, 예산농단, 이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평화적 헌법이다. 합법적 헌법이다라는 게 이제 합법적 계엄이다라는 게 지금 이제 변호인단, 대리인단의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을 견지할 겁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해제됐다. 그리고 국회가 해제를 결의하자마자 바로 시행했다. 이런 게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쪽 이제 국회 측은 그렇지 않다. 계엄 해제가 의결되고 난 다음에도 시간이 꽤 걸렸다. 해제할 때까지 이런 주장을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지금 야당의 무리한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였다.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한 거였다.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께 호소하기 위한 거였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유혈 사태가 생기지 않았다.
이런 입장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예. 지금 우리 윤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과정, 그리고 헌재 그 대통령까지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헌재의 이 지금 심판 절차가 탄핵 심판 절차가 대단히 불공정하다. 절차에 흠결이 많다. 다시 말하면 절차의 절차적 흠결이 많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헌재의 이 지금 재판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라는 그런 취지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오늘 이제 구속 취소 신문의 건도 아마 거기에 관련되는 거겠죠. 계속 얘기 나왔던 거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그다음에 관할 지방법원의 그 문제, 관할 문제. 근데 그게 어쨌든 이의 신청을 제기했는데 그게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됐고, 또 서울중앙지법에 의해서 또 이제 체포자 부심도 기각됐고 그랬어요. 예. 그런 과정이 쭉 있어 왔어요. 그게 제일 오랫동안 끌어왔던 건데 아마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말이죠. 특히 뭐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점을 계속 할 거예요.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뭐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탄핵 결과가 뭐가 어떻게 인용이 된다는 말이죠. 기각이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가 전개되는 것이고 그건 뭐 그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이 상황 전체가 위법하고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에게도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불복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다고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사법 체계 내에서 불복할 만한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고 네. 석동현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재의 절차가 대단히 지나치게 빠르고 과도하게 속도전으로 가고 있고 어떤 결정을 예단하고 잠시만요. 한다. 그런 얘기를 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차량 푸른색 법무부 호송 차량이 이제 곧 서울구치소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뒤로 경호 차량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데 현재 시간 이제 8시 35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변론기일 때는 이 헌법재판소를 이동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거리가 서울중앙지법은 더 가깝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은 이제 교통 통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직선거리상은 그 우면산 통로 터널이라는 게 있어서 네. 금방 옵니다. 와가지고 막히지 않는 한 뭐 한 7분, 7, 8분이면 사실 지법에 도착할 정도로 예. 거리상은 가까워요. 그런데 이제 오다 보면 출근 시간과 겹쳐서 그 교통체증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통상 걸리는 시간에 의하면 뭐 7분에서 10분 정도 그 이내로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7분에서 10분 정도는 뭐 한 45분 이내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이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도착하는 장면 그리고 중간 과정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 이어가신다면요? 글쎄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지금 이 재판 절차가 예. 과도하게 빠르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변론기일도 오늘 다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만 오전에 형사재판도 하고 또 구속 취소 신문의 건도 이제 들여다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예. 늦어지니까 기를 연장해달라, 연계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1시간씩만 예. 연기하고 3시, 5시, 7시 이렇게 3명의 증인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절차의 문제를 말이죠. 윤 대통령이 그런 말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의 이제 변론기일이 막바지예요. 지금 네. 최종 의견 진술인가 그런 거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최후 의견 진술. 네. 최종 진술 이외에는 뭐 그래서 오늘 그걸 다 할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이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으니까 뭐 하루 정도 더 잡을 수 있겠죠. 그걸 듣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거에서 아마 대통령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같은 예. 얘기를 하려고 봅니다. 네. 예, 서울 교대 근처에는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한 10분, 15분 이내에는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이제 구속 취소 신문에서 불법 구속이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좀 내릴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글쎄요 예상이 어려운데 네. 통상적으로는 그 받아들인 경우가 좀 많지는 않다고 구속 하던데. 취소 신문의 경우에는 거의 열리지 않는 건데 이럴 네. 경우에 많이 열려요. 예를 들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를 범했을 때 그 집행유예 취소를 하거든요. 예. 그럴 때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집행유예 취소를 취소해요. 뭐 이런 신문 예를 들면 집행유예 취소되면 구속되잖아요. 예. 그럼 집행유예 취소로 구속되면 집행유예를 취소한 그 사유가 알고 보니까 잘못됐더라. 그러면 이제 그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 통상 이런 경우의 이외에는 제가 본 적이 최종 없어요. 선고가 나온 이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뭐 집행유예 취소니까 어찌 보면 선고 이후에 예. 집행유예 판결이 붙어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는 이것도 절차가 있어요. 집행유 기간 중에 뭐뭐뭐를 범하게 되면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거든요. 그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그 집행유예 취소하면 수감이 됩니다. 실형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럼 수감 절차가 이제 구속이잖아요. 그 구속을 취소하는 신문이 그런 때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다만 이 처음 본 이 경우의 사실관계를 보면 사실 그 이어져 온 것도 처음이에요. 내란죄에 관련된 수사도 처음이었고요. 실제 공수처가. 그다음에 공수처가 그렇게 밀어붙인 과정도 처음이었고 세계 수사기관이 서로 각자 경쟁하듯 수사한 것도 처음이었고. 네. 그다음에 체포영장에 법원 판사께서 형소법 110조인가요? 그 뭐 중요 시설에 대해서 관수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 부분, 이 부분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은 것도 처음이었고요. 그다음에 서부지방법원이 아닌 공수처가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것도 사실상 처음이고요. 모든 게 다 처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한 또 하나는 이제 영장, 구속영장 발부 판사께서 15자, 피고인은 피의자인가요? 피의자는 그 범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15자로 영장 발부한 것도 당직 판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는 사실 거의 처음 봤어요. 일반적으로 당직의 경우 그렇게 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꽤 많이 내가 왜 영장을 발부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써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처음 봤고 이런 모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 신문 이렇게 이례적인 부분도 사실은 처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도 아마 의미를 부여하고 할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적부심사를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번에 눈여겨봤는데 법원으로 기록이 송부한 기간 동안에는 수사기관에 그 구속할 수 있는 기한에서 뺀다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영장실질심사할 때도 법원에 기록이 송부된 그 시점까지는 시점부터 받은 때까지는 뺀다는 거예요. 이 빼는 기간을 얼마로 뺄지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검찰도 뭐 2일에서 3일 빼겠다. 공수처는 4일 뺀다. 대통령 측에서는 하루만 빼야 된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럼 어떻게 운영해 온 건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국민적 인권 차원에서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번에 이 기준을 확립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신문 기일이라는 특정 사건이지만 여태까지 그런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국민에 대한 수사기관에서 구금할 수 있는 기한을 저렇게 고무줄잣대로 산정했는지 저는 이게 가장 의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소법상의 구속 기한 산정 초일 산입 이 부분을 나머지 형사 그 규칙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법원이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어떻게 결론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취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구속 취소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게 아니라 처음 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이례적인 걸로 말하는데 이거 처음일 정도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계속 결정 내려왔어요. 어쨌든 간에 이의 신청도 기각했고 체포적부심도 기각했고 그리고 또 그 형사소송법 문제도 말이죠.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대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굳이 거기에 그 얘기를 달지 않아도 될 걸 굳이 이제 그 판사가 노파심인지 뭔지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걸 얘기함으로써 또 그게 많은 이제 그 논란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만 이 비상계엄도 사실은 79년도 이후에 초유예요. 그렇죠?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이게 맨 처음에 첫 단추가 비상계엄이라는 불법하고 위헌적인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초유적인 상황이 이어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헌정사상 초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저는 글쎄요, 뭐 기각이라고 인용이라고 저 단정을 여기서 못하겠습니다만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도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헌법 체계 내에서 사법 체계 내에서 저는 모든 게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잠깐의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긴 봅니다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오늘 구속 취소 청구 전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시간은 걸린다 하더라도 결론은 구속이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에 열리는 탄핵 심판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0차 변론이 사실상 마지막 증인신문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순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데 어떤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 주시지만 어쨌든 국무회의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뭐 이 부분은 당연히 다투겠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이 간담회 정도였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라고 본인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이 알려졌지만 사실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11명이 와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거죠. 여기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예를 들면 뭐 이상민 장관은 국무회의였다고 본다라고 벌써
두 분이 평가가 다르잖아요. 이건 평가적인 측면에서는 원래 엄격한 요건의 국무회의를 원하시는 분은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모여서 국무에 관해서 의논을 하게 되면 이게 국무회의라고 보는 분들은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형태이든 어떤 절차를 거쳤든 이게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만 하면 되는 거라서 저 부분은 그 한덕수 총리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대통령 심판인 측에서는 아마 사실 그 국회 측의 여러 가지 탄핵 남발이나 예산 삭감 등을 통해서 어떤 지장을 받았는지 이게 왜냐하면 국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질문들도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무회의 논점뿐만 아니고 국회의 어떤 독주에 따른 국정 폐해 상황, 그다음 국정 마비 또는 마비에 준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현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질문이 좀 집중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얘기겠죠.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했는가, 절차적, 실체적 흔들이 없었는가를 따질 거예요. 그건 사실관계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미 이제 국무총리가 한 얘기가 있죠. 국회에서 간담회 형식 같은 거였다라는 취지의 얘기. 최상목 오늘 대행이 오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최상목 대행도 자신은 뭐 국무회의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단은 결국 헌재가 하는 겁니다. 헌재가 하는 건데 글쎄 우리가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심이다라고 규정된 건 없지만 국무회의 심이라는 게 다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예. 국무회의 규정도 따로 있고 국무회의 규칙도 있어요. 거기에 아마 재판관들이 판단을 거기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만 의안도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개의 선언도 없었고 의안도 없었고 회의록은 당연히 없었고 예. 나중에 또 하면 된다라고 잠깐 강변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강변이라고 봐요. 의안도 그 행정안전부의 그 의정관, 국무회의 간사거든요. 그 사람은 배석하지 않았어요. 회의라는 거는 그게 비록 국무회의가 의결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의는 뭡니까? 이 방송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야 방송이죠. 이렇게 하자고 적당히 늦게 오고 적당히 그것도 방송입니까? 그렇게 안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국무회의 심의라는 게 과연 기존에 국무회의라는 그 무게가 갖는 그런 걸 했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아마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다 논쟁이 있겠죠. 논박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거나 국회 측에서는 그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저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국무회의로 볼 수가 없다. 의안 배부도 없었고 나중에 기록도 안 했고 부서도 안 했고 그리고 몇 명이 회의라는 게 원래 다 같이 오면 적어도 계엄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인데 예. 지각한 사람도 나중에 나왔으니까 국무회의가 형성된 거다? 세상에 그런 걸 개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말은 될 수 있죠. 다 왔다. 좀 늦게 왔을 뿐이다. 지각했다. 대한민국에 지금 비상계엄은 45년 만에 한다는 건데 그걸 하는데 국무회의 다 참석하지 않고 하는 그게 국무회의 맞습니까? 법에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건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상식과 보편에 근거해야죠. 예. 제가 볼 때 그런 판단을 헌재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국무회의는 사실은 일리 판례도 있어요. 이 국무회의 자체가 우리 의결기관이 아니라서 심의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에게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하나의 장인 거예요. 플랫폼인 거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사실은 부서가 없어도 무효가 아니라는 판례가 이미 있는 것이고 또 부서를 거부하면 그건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부서 거부하면 열린 걸로 인정하지 못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또 하나 저희가 보통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가 필요한 거지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이것도 국무회의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한테 반대했다. 이 말은 의견 개진했다는 거잖아요. 심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 했든 앉아서 했든 손 들고 했든 이거 다 회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공식적인 모습을 갖추지 않았을 뿐이죠. 그다음에 부서하지 않았다. 부서 거부한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부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부했다고 해서 이걸 회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전부 다 거부하면 회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실제 부서를 거부 안 한 이유가 부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지 또는 뭐 본인들이 부서를 거부한 건지 이런 사실관계에 따라서 과연 국무회의가 성립했는지 여부에 대한 이제 헌재의 판단이 남은 건데 예.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국무회의는 성립하고 있었던 거지만 약간 위법적 요소는 있어 보인다. 이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법 요소가 과연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 5가지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 평의 평결을 거쳐야 된다고 봐요. 이걸 뭉뚱거려가 전부 다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뭐 중대한 위법이 있다라고 위원이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네. 사실은 이게 각자 사유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요.
자, 이 부분대로 판결하고요. 그다음에 포고령 이 부분도 이게 과연 헌법 위반인지에 대해서 각자 평의 판결하고 이런 식으로 5개 전부 다 평의 판결해가지고 각자에 대한 그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것이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 부분 갖고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각자 각 사유별로 평의 판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뭉뚱거려서 그냥 평의 판결해버렸어요. 네. 자, 이 부분도 하나의 나중에 헌재에서 평의 판결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진술을 통해서 비상경에 반대를 했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로 국무회가 열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꾸준히 얘기를 해왔거든요. 사실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데 그럼 어떤 좀 질문을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이제 제가 주관적 평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당신은 간담회 정도였지 적법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그 이유가 뭔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다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기초사실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죠. 실제 거기에 11명이 모여 있었고 어떤 얘기들이 오갔고 우려를 서로 논의했다. 이게 심의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나간 뒤에 또 사유를 건네받아서 사유를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유 보시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또 하나는 이제 국무회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런 발언들을 했는지도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모의했다는 거기 때문에 예. 국무회의 과정에서 서로 간에 우려 있고 뭐 일부 친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이상민 장관 같은 분 이런 분들과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탄핵 사유의 일부가 거기서 얘기들 오갔는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대통령 측에서 물을 거는 뭐 국정 난맥상을 묻겠죠. 그래서 탄핵이 몇 번이 되고 총리 재임 기간에 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국회에서 그 의결한 법률이 위헌 위법이라는 거잖아요. 그 위헌 위법 거부권 행사를 총리가 보통 건의하는 단계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국무회에서 이걸 의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 그런 절차를 통해서 국정이 이렇게 지연됐고 지체됐고 뭐 국정 운영 과제 101개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묻게 되면 헌재 입장에서 보면 엄격하게 헌법상 규정된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했는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면 위헌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또 다른 평가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대성에 관련된 평가적 요소로 많은 질문들이 오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무회의라는 게 말이죠.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게 아닌 게 심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모여서 얘기를 했다. 11명이. 그러니까 심의가 있었던 거다. 단지 그 부분에 약간의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렇게 자꾸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정부 조직법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국무회의 규정에도 있고. 국무회의 규정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구성원 과반수 출석을 개의하고 개의가 정식으로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한다라고 규정돼 있다고요. 국무회의 규정이에요. 법은 아닙니다. 예. 정부 조직법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조직법에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그 자료 그 절차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깡그리 무시된 겁니다. 잠시만요. 근데 그걸 간단히 이렇게 넘어가는 게 윤석열 아니죠.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 지금 현재 우면 삼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5분에 출발을 해서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요. 아마 경부고속도로 서초 IC를 통과해서 우면 삼거리 그리고 이제 서초 중앙로를 따라서 아마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관련 화면들 계속 따라가면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 이게 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얘기가 있죠.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아주 하도 들어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예. 그럴 때 그리고 병력으로서 군사장이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야당의 여러 가지 탄핵이라든지 입법 뭐 이른바 독재 그 표현을 빈다면 여권의 표현을 빈다면 예산농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국가비상사태라는 논리를 개발해냈어요. 네. 논리를 개발해낸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하려면 말이죠. 국무회의 심의가 그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억지로 막 뜯어 맞힐 정도로 그래 도저히 외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헌법 77조에 의해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아니지만 야당이 워낙 무도한 행태를 하니까 예. 나라가 어지러워졌다. 예산도 지금 다 삭감이 되고 말이죠. 6조씩이나 삭감이 되고. 예. 그래서 국가비상사태로 준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심의 좀 해야죠. 만약에 전시가 터졌어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수도에 장사포가 날아올 때는 그게 심의로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병력의 필요에 의해서 군사장이 필요에 응합니까? 그럼 적어도 그걸 그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국무회의가 최소한 기본적인 절차가 갖춰야 되죠.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게 안 갖춰진 거 아닙니까? 사람 몇 명 오익해서 그냥 반대했었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상민 전 장관이 그거 아닙니까?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심의가 있었다. 그 이상민 전 장관 얘기가 누구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국민의가 진지했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저게 아마 우면산 터널은 경우 목적상 그 이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게 예술의 전당 앞쪽인 것 같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가지고 네. 아마 IC로 나와서 서초 IC로 오는 것 같습니다. 나와서 예, 우면산 삼거리를 지난 것 같고요. 예술의 전당 앞에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쭉 직진해서 이동을 했고 또 다시 길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잠시 후면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목되는 것이 홍장원 차장뿐만 아니라 사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선 변론기일에서는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나오지 않았는데 건강상의 이유였고 현재 몸이 좋지 않다고는 합니다만 오늘은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결심을 한 배경은 뭐라고 좀 보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소돼 있는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그 본인들 재판에 앞서서 다른 재판에 나가는 것은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다른 재판에 나가서 여러 질문들을 대답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관련된 공소 사실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할 여지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진술, 증인 신문조서 등이 다시 본인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서울중앙지법 이제 좌회전해서 저쪽이 동관 쪽인가요? 동관 쪽으로 진입을 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55분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했습니다. 35분으로부터 한 20분 정도 걸렸네요. 윤석열 대통령 그럼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해서 첫 재판까지 대기하는 장소라든가 어떤 걸 좀 준비할까요? 저게 아마 서관인 것 같은데요. 서관인가요? 서쪽으로 보여지는데 서관으로 들어가서 바로 들어갈지 아니면 보통 구치감이 있습니다. 본인 이제 구속 피고인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있어요. 예. 차가 들어가서 거기서 그쪽을 통해서 아마 대기 장소에 대기하면서 지금 재판을 10시이기 때문에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을까.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어떤 진술 등을 하고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상의하는 시간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앞서 말씀하신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한 배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 번 이제 불출석을 했는데 세 번째 구인영장까지 발부를 했잖아요. 예. 구인영장 발부가 되면 구인영장 발부 그 촉탁을 검찰이 했는데 검찰은 다시 경찰이 합니다. 경찰에 아마 촉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경찰의 수장이었던 분이 경찰의 구인영장을 통해서 출정하는 것이 사실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진 출석하겠다라는 모습을 의사를 비춘 걸로 보이고 네. 자진 출석한 이후에 이제 본인 그 경험한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겠죠. 예를 들면 본인 검찰이나 경찰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지 또는 그 행간들도 있어요. 양립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조지호 청장과 김몽식 서울청장이 안가에 갔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안가에 갔을 때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때 김봉식 청장은 국회 가서 통제해라라는 임무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조지호 청장 그 당시에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국회의원 출입 금지 조치 지시가 있었는지 일단 먼저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겠죠. 그것이 확정된 뒤에 그다음에 이제 6번의 전화를 받았다는 건데 그 6번의 전화라는 것은 돌발적이었던 건지 예를 들면 그게 맞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애당초에는 그런 얘기 없다가 갑자기 한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에 부여받은 임무를 재촉한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여요. 그래야지만 일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집단 범죄입니다. 애당초에 계획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계획되지 않고 일부분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 이건 그럼 모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6번에 받은 전화를 받고 나서 조지호 청장은 사실 병력이 없습니다. 예. 서울청장을 지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서울청장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는 어떤 상의를 했는지 서울청장은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체포와 관련돼서는 이게 그 국회에서 조지호 청장의 얘기를 듣더라도 체포라는 단어는 원래 안 나와요. 위치 추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 그 위치 추적이 체포 아닙니까? 체포를 전제로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요. 정책내 의원인가 누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이 체포라는 단어가 나왔던 것인지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명단이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체포가 아니고 위치 추적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것인지 이 부분은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 정영식 재판관이 물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검거 요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검거 요청이 말이 되느냐? 검거 지원 요청이면 지원 요청이지.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검거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써 넣은 것은 아닌 것인지. 예. 조지호 청장이 체포란 말을 들은 바 없지만
국회에서 체포란 말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대응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질문들이 쏟아지겠죠. 예, 조지호 청장이 처음으로 탄핵 심판정에 출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받을 것 같습니다. 조지호 총장이 지금 처음이죠. 예. 아픈 몸인데 이게 원래 이제 오늘 나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양측에서 국회 측에서는 몸이 워낙 안 좋으니까 예. 안 나와도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예. 되는 건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조지호 총장의 다른 말을 듣고 싶은 거였죠. 지금 알려진 거는 체포 명단. 이게 대통령에게도 연락을 받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도 연락을 받고 또 곽종훈 전 사령관도 대통령으로부터 다 의결정도수 되기 전에 끌어내라. 당신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 이거 전화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곽종훈 전 사령관 주장이에요. 예.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게다가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지시받았다. 국회 내부로 들어가면 막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정황상 보면은 어쨌든 국회 활동을 방해하고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지 모르니 그 상황을 막고 예. 국회를 봉쇄하고 말이죠. 그리고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조지호 총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 조지호 총장이 나와서 그런 일이 사실 없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아니다. 체포 요구가 아니었다라든지 위치 추적이었다 단순하게 이런 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마 그런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이 끝까지 집요하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오라고 했던 게 말이죠. 그런데 글쎄요, 이게 싹 다 잡아들여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저도 말하기도 민망한데 그러면 이 위치 추적만 하기 위해서는 위치 추적하는 것과 싹 다 잡아들이는 건 다른 거죠. 근데 싹 다 잡아들여란 말도 그렇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홍장원의 메모에 대해서 계속 신빙성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메모가 예. 4장 있었다, 5장 있었다 그러면서 예. 장소가 장소가 공관 앞이었다, 뭐 청사 앞이었다. 12월 3일 날 오후 11시 6분에 통화한 장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아마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러나 일단 각자 주장이 다르니까. 근데 대개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전 수방사령관 게다가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경우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답변이 좀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만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말보다는 대체로 답변이 제한된다. 아까 잠깐 나오던데요. 형사재판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런 예. 것들이 나오던데 자신의 형사재판이 자기 피의자, 피고인이기 때문에 예.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확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역시 오롯이 헌법재판관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란죄에 관련된 건 형사재판이란 형사법정이 따로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헌재는 말이죠. 형사소송법에 많은 걸 준용하고 차용하는 것입니다만 네.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도 따지지만 과연 대통령의 헌법소의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헌법과 법률의 중대가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대통령직을 할 수 없는 정도인 건지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 이걸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당히 겹친 부분이 있어요. 예. 이게 자꾸 혼용돼가지고 형사재판의 죄를 완전히 확정돼야 된다면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맞는 말씀인데 사실 그러려면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 심판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어요. 그냥 판단만 남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목격자들 내지 경험자들의 진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모의 과정이 다 드러났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 소위 말하면 여기서 이탈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실행이 됐다면 정치인이 체포되고 국회의원들이 체포되고 의결이 방해되고 이게 실행이 됐다면 그것도 또한 뭐 이렇게 논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행이 일단 안 됐어요. 각자 전부 다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모의 과정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중간에 명령 전달 체계에서 누군 들었고 누군 듣지 않고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논박 과정이 생긴 거고 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지만 이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볼 때 이게 법률 헌법 위반인지 여부, 네. 그다음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사 절차와 다르다라는 논리는 여기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다수의 증인들을 불러서 묻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더 하나 문제는 뭐냐면 피청구인 측에서 보면 그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갖다 봤기 때문에 그 네. 안에서는 다른 본인들한테 불리한 진술을 또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진술을 마치 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그럼 피청구인 측에서 보면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진실이라면 그럼 이걸 밝힐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증인들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거고 제일 문제된 게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는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만약에 전문법칙을 적용하지 않아서 조지호 청장이 한 검찰 진술 내지 경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쳐요. 뭐 그걸 양보한다고 쳐요. 그러면 증거 조사를 어제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저께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조지호 청장
증인신문이 오늘 예정이 돼 있는데 예. 어떻게 그거를 이틀 전에 서면 증거조사를 합니까? 예. 왜냐면 그 만약에 증거조사를 하고 났어요. 그 다음에 조지총리 오늘 나와가지고 나는 사실이요. 이거는 제가 이미 그러니까 그 뭐 협박받고 휴후받아서 작성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유법 증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주 만에 하나지만 유법 증거는요 전문 법칙 여부를 떠나서 이건 아예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기본 대원칙이에요. 그 유법 증거인지 여부가 밝혀지려면 최소한 본인이 나와서 이거 내가 진술한 거 맞아요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법 증거 이미 밝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도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틀 전에 서면 증거 조사를 한다. 그리고 공개된다. 저는 이런 재판은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지난 구차변론 기일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죠. 예,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데 조지호 청장의 피신 조서를 증거 채택한 것이 위법하다면서 항의를 하고 퇴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문제는 이제 법률가들이 얘기할 문제죠. 저는 법률가는 아닌데 이제 증거로 채택됐다. 그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증거를 요구했다라는 거, 검찰 조서를 요구했다는 건데 이제 헌재법 32조 위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에서 입장을 그 전에 낸 게 좀 있긴 있어요. 4차 때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데 위법하니까 퇴장을 한 겁니다. 퇴장 자체야 사실은 대단히 무도한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퇴장을 안 하면은 그런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할 수단이 없다고 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퇴장하는 태도는 전 좋지 않다고 보는 건데 글쎄 그거조차도 이미 이제 헌재가 이미 설명한 거였고 또 그 얘기는 그거잖아요. 원본을 달라낼 수 없다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미 이제 헌재 규칙에 사본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퇴장을 한 거예요. 원본을 요구했다 그러는데 그게 다 절차의 문제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런 건 있어요. 헌재가 사실 오늘 이제 형사재판이 오전에 있고 구속 취소 신문의 건이 있으니까 뭐 내일 해도 되고. 근데 어쨌든 헌재는 뭐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강행하면서 1시간씩만 늦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지금 대통령 측이나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는 그분들에게는 다 헌재가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고 4월 18일 자신들이 지금 퇴임하기 전에 맞추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주장들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아까 지금 그 말씀이 맞죠. 사실관계 알아야죠. 아무리 무슨 나쁜 짓을 했건 어떤 일을 했건 간에 팩트 관계를 확정해야지 거기다 가치 판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인데 대원칙이 있어요. 아까 제가 또 강조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봐야 되는 거냐. 대통령이 그렇게 국정에 힘들고 야당이 압도적 다수로 모든 걸 막으니까 그래서 이걸 알리기 위해서 병력을 투입했다. 무장병력을. 그러나 실행되지 않았다. 과연 그 논리가 맞을까요? 그걸 저는 계속 이해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 병력에 의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냐고요. 아무리 사실관계를 확정한다고 그건 분명히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무슨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됩니까? 그게 대원칙 아니야? 헌법 77조 위반이? 근데 그 위반이라는 게 그럴 수 있다라고 봐야 될지 파면할 정도 중대한 거지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제 위반한 것 같긴 한데 이 위반이 정말 대통령이 못할 정도 위반인 것인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지금 보고 하는 건데 절차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만 과도하게 제기하고 있어요. 과도하게. 무엇을 해도 제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이 사람이 만든 제도나 이런 건 다 허점이 있어요. 우리 대화에도 허점 따지면 한두 곳도 없어요. 여기 국문학자 나와 있으면 우리가 말하면 한 1000개 다 끄집어낼 겁니다. 아마. 국문법조 틀린 것들. 따라서 이게 너무 과도하다는 주장을 제가 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 국회에서 헌법 소추 사유를 그렇게 단순화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소장격인 헌법 소추 사유에는 다양하게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 재판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소추 사유는 왜 해요? 의결할 때 내란죄 이런 건 왜 넣습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엄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증거 채택과 증거 조사는 달라요. 자, 증거 채택은 교수님 말씀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처럼 전문 법칙을 적용하지 않아서 뭐 수사 기록을 증거 채택했다고 쳐요. 그 증거 조사라는 것은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낭독하게 돼 있어요. 또는 요지를 고지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런데 증거조사 시기를 제가 문제 삼는 거예요. 다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자 조지호 청장이 오늘 나와서 증인신문한 이후에 그 다음에 증거조사를 하면 돼요. 오늘 나온 신문조서, 그러니까 증인신문조서도 증거가 하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 또는 경찰에서 진술한 이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또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증거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 판단은 재판관들이 하는 거 이것까지 맞아요. 그런데 검찰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낭독, 요지낭독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오늘 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지호 총장이 나와서 100만 분의 1 확률상 이거 위법 증거다라고 하면 나는 협박받았어요. 그래서 한 겁니다. 이거 위법 증거거든요. 그럼 이거 증거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당사자가 나와서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서면부터 증거조사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안 나온 걸로 예견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에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이 안 나온다고 하고 증거 채택이 된 바 없기 때문에 증거조사할 수 있다고 쳐도 조지호 총장의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선택이나 뭐 재량의 문제가 아니고 관례나 법령이나 모든 걸 터잡아서 판단해 볼 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증거조사다. 이제 그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이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집착하면서 그래야지 어쨌든 이 신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국회에 지금 이 현재 이 쟁점 사유 5개 정도, 4개, 5개 복잡하지도 않아요 지금. 단지 내란죄 철회한 걸로 비판을 많이 하는데 내란죄가 처음에 들어있었다는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 처음에 내란죄라고 있지 않았었어요. 내란죄가 아니고 비상기업 위헌 유효 여부, 국회활동 방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 그다음에 포고령 1호가 과연 헌법 위반되는가? 왜냐하면 거기 국회활동 금지가 나와 있으니까 헌법이나 개헌법은 그게 없어요.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 긴급한 조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선관위 병력이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 지시가 들어와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처음에는 헌법, 개헌법, 형법을 다 따져보겠다는 거였어요. 형법을 따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형법은 안 따지겠다고 했던 거예요. 형법은 형사재판을 따져라. 그러나 이 5가지에 대해서는 그냥 헌법과 개헌법을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 가지 절차상 연결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왜 처음에 탄핵 사유에 들어갔다고 내란죄 철회하냐 이건 엉터리다. 라는 논리가 지금 태극기 세력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주장들이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전 그거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내란죄가 철회된 게 아니고 내란죄에 관련된 것도 이게 내란죄에 관련들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법 여부를 따지지 말자는 거 처음에 따지려고 그래서 그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아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언대로 서는 게 오후 5시에 증언대에 서게 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홍 전 차장 역시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직접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한 명의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 증거로 내놓는 게 지금 체포 명단이 담긴 메모거든요. 그리고 이 메모를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헌재가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일단 그 메모에 대해서는 그래서 헌재도 이게 스스로 진술.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 본인이 스스로 진술에 의하더라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빙성에 아직은 의문이 있다. 일단 원본이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채택은 보류한 상태예요. 그 말은 이걸 증거를 쓸지 여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헌재 내 의견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왜냐하면 처음에 그 홍장원 씨의 메모가 중요한 부분이 야당의 의원을 통해서 이게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내용 자체가. 그러면서 국내심에 내분이 생겼고 탄핵 소추 의결되는 그쪽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마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홍장원 씨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싹 잡아들여라는 전화하고 나서 15분 뒤에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근데 명단 자체가 보니까 검거 요청이었다. 이러면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어쨌든 지시를 했고 구체적인 그 방안에 대해서는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구나.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고 그분의 한 분이 한동훈 전 대표다. 이러니까 국내심에서도 갈라지게 된 거고요. 이게 탄핵 소추가 처음에 기각됐다 다시 인용되는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인용이 아니고 통과되는 쪽으로. 차정으로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할이 큰 부분인데 알고 보니까 이 메모 자체가 작성된 이유, 그러니까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전인지 후인지도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작성자, 이게 본인이 작성한 건지 아니면 제3자가 작성한 건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용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과연 이게 명단만 쭉 적어놨는데 밑에 검거 요청을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이 명단을 다 적을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명단을 불러줄 수 있습니다.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거 요청이라고 검거 클론 요청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 사람들의 검거 요청을 홍장원 씨에게 직접 했구나. 이런 식의 증빙을 하는 자료로 쓰이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정익재판관이 물어보니까 이거 지원 요청이다. 위치 추적 요청한 것이다. 그러니까 검거라는 부분은 본인의 판단이었던 거잖아요. 검거란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좀 앞서서 본인 판단을 적어놓은 거고 판단을 적는다는 것 자체가 메모하진 않잖아요. 판단이라는 것을 본인이 나중에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메모지에 본인 판단을 적습니까? 들은 대로 적는 것이지. 따라서 이 부분이 되게 신빙성이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버전이 뭐 1, 2, 3, 4, 4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 또 엊그제 다른 방송에 나가서는 다른 또 그 세 번째 쪽지를 들고 나서 보여주시는데 그 쪽지하고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쪽지하고 내용이 달라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박선원 의원의 한 쪽지보다 예. 더 본인이 엊그제 공개한 그 쪽지에 적힌 게 더 많아요. 그렇다면 박선원 의원한테 간 쪽지 이후에 누군가 또 가피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메모가 글쎄 이 재판에 현출된 것 자체도 되게 이례적이고 이건 아마 증거로 채택이 안 될 텐데 이런 전체적인 취지를 볼 때 이 홍장원 씨가 들었다던 이런 대통령의 전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굳이 그걸 왜 얘기했을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본인이 들은 대로 적으면 될 것인데 이거를 본인이 왼손으로 적어서 흘려 적었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가 누구한테 정서시켜요. 그럼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이 명령을 하달하거나 상부에 보고하거나 아니겠습니까? 그 명령 하달을 본인이 안 했다래요. 할 의미가 없는 황당한 명령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럼 정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조태영 원장한테 보여줬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그럼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정서했느냐. 그다음에 정서 한 번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좌관한테 네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다시 쓰라 그래요. 왜 그랬죠?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기억나는 대로 썼어요. 거기다 또 가피랍니다. 그러면 기억나는 대로 쓰라 누구한테 또 정서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실제 그 쪽지를 혹시나 뭐 다른 제3자한테 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제3자한테 줄 것은 업무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았고 이런 그 당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보좌관이라는 제3자를 통해서 그걸 기억에 심어놓는 거죠. 자,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 부분은 뭔가 본인이 만들어낸 거 아닌가, 뭔가 사실관계를 이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저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는 것 플러스 뭔가 그 규명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누구하고 어떤 얘기에 논의를 했는지, 이게 왜 어디에다 쓰이려고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규명의 대상 차원으로까지 발전한 거죠. 예. 제가 듣기에는 우리 변호사님 평소에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논리적 비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중간중간에는 보니까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4번, 5번 얘기가 나오고 자꾸 번복되니까 그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 나중에 또 판명이 나겠죠. 규명할 수 있으면 규명하는 것이고 그 수사 대상은 수사도 하면 되는 건데 보세요. 조지호 지금 홍장원 얘기하고 있는 건데 조지호 총장이 경찰청장이 여인영한테 연락받았다는 거는 그게 오늘 또 증인신문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꾸 말들이 바뀌니까. 근데 거기 나온 얘기는 여러 명을 불러주고 나중에 추가 한동이다라는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위치 추적이 김동연도 들어있어요. 김동연, 이재명 무죄판사라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 위치 추적이 왜 필요해요?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에 대한 위치 추적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체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필요한가요, 그게? 대한민국 국회의장 공간 아닌 국회 어딘가 있겠죠. 대한민국 서울에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어디 있겠어요? 한동훈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거는 실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체포를 하려 했다는 그런 충분한 정황이 될 수 있는 거지. 그건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나중에. 또 하나 문제가 나중에 그리고 왜 판사는 갑자기 왜 위치 추적을 해요? 김동연 무죄 때린 사람. 그 나중에 추가 한동훈이다. 그게 나오는 얘기예요. 몰라, 그것도 진실이 아니냐면 할 말 없어요. 모든 게 검찰 피고인 옆에 변호인이 있었고 조서에 사인한 그 검찰 조사가 이거 나 엉터리다 그러면 아무런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두 명에 나온 얘기 아니란 말이죠. 곽정문 전 사령관한테 대통령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결정로수 되기 전에 끌어내려라. 그게 인원이지 요원이지. 그 노래는 또 한때 많았잖아요. 본질적이지 않은 얘기인데. 게다가 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로 논리적인 얘기들이에요, 그게. 그걸 왜 굳이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으면 되지 왜 남에게 정서시키냐? 정서시킬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흘렸었으니까. 그야말로 알리바이 때문에 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대체로 이 명단의 이름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장원 차장의 이 발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거기서 계속 이제 그 신빙성을 조각시키긴 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대통령이 과연 이 정치인 체포를 생각했던 것인가, 실행이 안 됐다 하더라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 했던 것인가, 그게 과연 헌법 위반되는 것인가, 이 정도의 생활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게 쟁점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을 앞으로 2년 반, 3년 끌고 가야 돼도 되는 건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 나올지 모르지만. 예. 근데 이걸 자꾸 홍장원 이 개인의 메모의 세 번째다, 네 번째 이 문제를 가지고 과도하게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논란이 전부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로 본질이 훼손되고 완전히 있다. 지역적이라고 제가 예. 짚어하지는 않겠는데 과도하게 지역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본질에 비해서 말이죠. 예. 네. 그러면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체포 명단을 받아 적은 내용 자체도 부정하는 것일 거고,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누가 지시한 건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 지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인 건가요? 지금 그런 그 자체는 입증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체포 명령을 했다는 부분은 나오질 않죠. 하나 조지호 청장이 이제 조 청장 국회의원 다 들어간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이것 이외에는 사실 그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 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것은 곽종건 전 사령관이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 신빙성의 문제에 대해서 다투고 있지만, 근데 정치인 체포를 사전에 모의해서 이 정치인 체포 계획을 세웠다는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런 정치인 체포 명령을 내렸다는 부분은 홍장원 씨의 진술에만 있는 거예요. 싹 잡아들여를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장원 씨 메모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정치인 체포 관련돼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얘기했을 수 있죠. 근데 체포냐 아니면 위치 추적이냐. 교수님 말씀처럼 위치 추적의 전제는 뭔가 사안을 파악해서 그분의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라는 게 대체적인 통념이겠죠. 그런데 다른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위반이 있을 경우에 뭐 체포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그 위반 행위가 있게 되면 이게 조건부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건데 체포란 단어는 그래서 쓰지 말자는 부분이고, 자 위치 추적은 아마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본인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얘기할 수 그 없지만 인원에 대한 위치 추적은 인정했다는 그런 건가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예. 제가. 그러니까 그 위치 추적에 대해서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요청을 한 건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대통령으로부터 요청받았거나 명령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애당초에 만약에 정치인에 대해서 체포를 사전에 기획해서 이것들이 안가에서 논의되거나 국무회의에서 논의되거나 몇 사람이 논의돼가지고 확정이 됐어요. 그 뒤에 실행 과정이라면 이거 대통령 다 책임져야죠. 탄핵 심판에도 이게 사실관계 인정받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홍장원 씨의 메모가 주는 의미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판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공정한 결정을 촉구했는데요. 지금까지 이 탄핵 심판의 절차와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아까 뭐 말씀이 많이 나온 얘기인데 예. 자꾸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라고 딱 짚은 부분이 그 당연히 예. 아까도 잠깐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이거 당연한 말씀이에요. 승복을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승복을 안 한다는 건 무정부주의예요. 그건 이거 지금 어느 뭐 보수가 좋다, 진보가 좋다, 뭐 탄핵 반대 세력이 좋다, 탄핵 찬성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불복의 개념이 들어가지. 그러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좋은 말씀, 아니 당연한 말씀을 한 거예요. 좋은 말씀한 게 아니라 당연한 말씀한 건데 만약 승복하지 않는다는 게 생각이 스물스물 나온다면. 극히 일각에서 말이죠. 그런 생각도 없겠지만 네. 그건 대한민국의 이 지금 이 현재 논의되는 건 전혀 디멘션이 다른 거예요. 디멘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대한민국 사법 체계 자체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절차가 훼손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사법적 결단, 헌법적 결단, 사회적 결단은 뭡니까? 87년도 제9차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주장해요.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미국의 사법 체계예요. 우리 사법 체계가 다르다고요. 따라서 지금 만약에 불복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고 그건 1차적으로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것이고 법치주의가 아니면 민주주의는 끝입니다. 어디에 근거할 길이 없어요. 그건 차원 자체가 다른 거다. 아마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도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예, 이 그동안 뭐 여권 인사들도 그렇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 항의 방문한 의원들 여러 가지 이제 불복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 속에서 어제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들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절차상의 권리 주장, 절차상의 오류에 대한 그 뭐 시정 촉구 이런 것들을 불복을 위한 프레임 쌓는 거, 불복을 위해서 명분을 쌓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치적 공방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좀 그 석동현 변호사의 말은 변호사로서 피청구인으로서 법적 권리 주장을 하는 거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헌재에서 결정하게 되면 이걸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건 단심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문제하고 헌재가 심판 진행 과정에서
만약에 내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피할 수 있죠. 회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 증거 채택에 대해서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 채택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있다는 그 내용 자체가 합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법조계에서도 양분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왜 그 헌재법에 의해서 형소법을 따르게 돼 있는데 형소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왜 안 따릅니까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헌재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오죽하면은 이거 법을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절차상의 문제 제기는 일정 부분 또 동의를 얻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 측에 재량이 많기 때문에 또 단심제이기 때문에 또 징계재판이라고 하지만 징계재판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또 재판이 열려요. 행정재판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재판만큼은 단심으로 끝나고 그 누구도 다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해달라는 공정재판 촉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앞으로 불복할 명분을 쌓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둘 필요 없다. 내 권리구제를 위해서 법적 권리 주장을 하는 거다. 이런 측면에 주장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맞는 말씀인데 제가 또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그건 정확히 맞는 말씀이에요. 어떻게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자기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정당하게 주장할 권리가 헌법과 법률에 보장돼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과도하게 느껴지더라도 부단하게 법률 테두리 내에서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헌재 재판기를 늦추려 하는 것이고 단지 그걸 또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쓸데없이 절차를 과도하게 제기하냐고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문제 삼는 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말하는 그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 불복하겠다는 자락을 까는 거 아니냐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민주당 뭐 내란 세력으로 얘기하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에서. 또 거리의 집회에서 어떤 종교인도 그런 얘기, 종교인이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법률 테두리에서 치열하게 논박하고 논쟁하는 건 좋습니다. 그게 조금 과도한 대로 비판받고 또 논쟁하고 또 서로 승복하고 이러면 되는 건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그런 여러 가지 탄핵 난발 이른바 그리고 입법 독재라는 거 그리고 예산 삭감했던 거 이런 것도 뭐 특활 비자 깎은 거 대왕 프로젝트 깎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이 반국가 종북 세력이고 이들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거기까지 좋아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걸 국가 권력을 침탈하고 뺏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자체를 불복하려 하는 게 아닌가. 이건 국민의힘이 손해 보이는 거예요. 국민이 그런 걸 단호하게 배격해야 돼요. 그래야 대선이 열리면 만약에 나올 길이 있다고요. 제가 볼 때 그때 이따 그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국민의힘 말이죠. 완전히 저 좁은 더 오른쪽 울트라 익스트림 맨 끝에 국력한 초락이 짝이 없는 그 우측으로 자꾸 본인들이 가고 있다고요. 왜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얘기는 단호하게 배역해야 돼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제기하자 절차의 문제. 그러나 민주당이 내란이 그런 거 아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그걸 못해요? 그걸 중도가 지지하죠.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내란이 일으켰다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이 권력을 침탈을 한다는 아주 일각의 물론 일부 시민들이 의원인 것 같긴 한데 그런 말을 정확하게 정당으로서 얘기해 줘야죠. 제가 그거를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걸 제가 첨언을 하는 겁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평가 일부 이제 각자의 평가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내란을 일으켰다라는 표현이 과도하게 인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요, 이제 민주당이 사실 국회 다수당,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표현한다면 탄핵을 남발했는데 그 탄핵에 대해서 사실 인용 확률을 보면 없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의결을 통해서 탄핵을 했다. 그럼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헌법상 권한입니다. 근데 이렇게 행사하는 거는 헌법 위반된다고 판단하죠. 저도 그렇게 판단해요. 그럼 국회에서 만약에 탄핵을 소추 의결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터무니없이 의결돼서 직무정지만을 위한 이런 탄핵이라면 위법한 거죠. 위헌적인 거죠. 여기에 대한 자성을 일단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장관들을 탄핵하게 되면 업무정지되잖아요. 그 장관 부처에 대한 업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원장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감사원장 탄핵 사유가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직무대행 체제로 갑니다. 그 직무대행 체제, 그 직무대행 하시는 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국가 각 기관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목적으로 볼 때 이게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탄핵을 하게 되면 이 또한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는지 이걸 극단적으로 내란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자성을 촉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 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다? 저는 글쎄 그건 동의하기로 아니, 하고요. 그러니까 탄핵 남발하고 이러고 저도 비판을 많이 예, 짧게 한 사람인데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했던 문제, 이 문제 제가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공수단, 특전사, 특임단 동원해가지고 거기 병력을 동원해서 간다? 어떤 일도 함유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유인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